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우리은행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영업 IT 디지털 포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자는 지점장 IT 본부장 머리를 꿰뚫어야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거 다 아시죠? 준호플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제 추천 강의 리스트는 꼭 올해 안에 취업하시려면 꼭 보셔라. 요즘에 서류 떨어지는 분들은 이 3월, 9월만 메타 관리법 또 보시고 이런 강의 많이 보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하시고요.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합격되고 안 되고는 정의하는 차이다.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마지막에 나를 뽑아야 될 만한 이유, 임원들을 머리를 꿰뚫어 버리는 이유, 그걸 만들어야 되는 문항이 있다. 그 문항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문항에 집중해서 리소스를 많이 투여해야 마지막에 쉽게 된다 라는 게 제 강의의 골자고요. 자, 여러분, 이번부터는 이제 우선순위 이렇게 딱 적어드렸습니다. 저희 컨텐츠 계속 진화하고 있죠. 자, 따라가 볼까요? 당연히 지원 동기는 이제 중요하고요. 왜 이제 5번이냐 라는 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3번 이거는 중요해 보여요. 이제 직무마다 이제 구분을 친 건데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 직무별로. 자, 그 다음은 뭐냐? 2번, 4번 이런 식으로 간다. 다 똑같은 거고요. 물어보는 거는 이 순서대로 리소스 꼭 투여해 주세요. 자, 이제는 큰 그림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은행 산업을 지원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은행 산업 뛸 때마다. 그래도 중요하니까 꼭 따라오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울린다고 요즘에 강의하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좀 조곤조곤하게 하겠습니다. 어, 은행 산업은요, 국가의 최후방 산업으로서 은행이 망하면 산업이 망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은행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왜냐? 최후방 산업이에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나 이런 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은행은 어디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을 예금해서 그 돈을 대출을 해주고 또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데 기업도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가계 대출로 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금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돈을 예금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성이 있고 굉장히 이런 브랜드 파워가 이런 게 신뢰도가 중요한 게 이런 평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자, 산업 자체가 그렇고요. 그만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규제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이런 후방산업 당연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미국의 경제가 화랑하는 시대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거시적으로 나가면 왜 화랑하냐? 결국엔 셰일가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셰일가스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진 겁니다. 원가 경쟁이 좋아진다는 건 미국 상품이 해외에 많이 팔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팔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결국 미국 경제 화랑을 불러왔으며 미국 경제 화랑을 불러왔을 때 미국 경제 화랑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쓰겠죠. 돈을 많이 쓰면 뭐가 된다? 물가가 올라가죠. 물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자기네 나라의 이제 물가를 조절하는 정책상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이치입니다. 왜냐? 금리를 높여야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요.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을 하는 이 시대에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해외로 다시 나가겠죠. 어,
미국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당연히 금리 인상은 은행 수익성 증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그 기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금 자체를 한국은행에서 그 콜금리를 받으니까. 자, 이런 은행은 바로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익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대 마진은 뭐냐?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먼저 대출 금리부터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동시에 예금 금리도 금감원의 압박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이나. 그러면 결국에 예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게나 뭐 기업들도 나름의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저축이나 가계 저축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이 아닌 부채가 이제 가게에서 저축하는 거나 기업에서 저축하는 거는 뭐다? 예수 부채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채거든요. 그럼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냐? 좋아지는 겁니다. 부채라고 하는 게 산업마다 다르거든요. 은행한테는 예수 부채가 많을수록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 그 돈을 가지고 대출, 여신을 나갈 총알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총알이 많아지면 뭐가 좋아지냐? 대출을 할 일감도 많아져서 사람도 많이 뽑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은행권들이 하반기부터 많이 뽑을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인력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가는 인력 있고 은퇴한 인력에 맞춰서 일감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인력 많이 뽑을 거고요. 여담이고. 그 다음에 대출 집행이 많아지면 결국 은행 일도 바빠진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은행이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대출 채권 아니면 이제 여신을 나가는 거 대출을 기업에 큰 대출을 해주는 대출 채권 아니면 유가증권 아니면 마지막은 예대 마진이거든요. 근데 은행의 줄수익 모델은 뭐다? 예대 마진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요구불 예금, 예금이에요 한마디로. 적금은 뭐예요? 어떤 만기까지 계속 넣어야 되는 적금이죠. 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예금 금리,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돈을 먹어야 되는데 보다 이거는 예금 금리가 높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출할 때 3.5를 받는다 했을 때 예금 금리가 만약에 2.0이에요. 그럼 은행은 당연히 이 안에서 1.5로 먹겠죠. 이 3.5에는 가상금리라 그래서 그 지점의 인적세상 비용, 사람의 인력 비용까지 이 금리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게 가상금리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은행이 이 1.5를 금리를 먹는 건데 이게 예금이고 봐봐요. 이게 대출금리예요. 그럼 이 예금은 뭐냐? 결국에는 이 요구불 예금이 많다는 거는 봐봐요. 적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예금보다 높죠. 2.5에서 잡힐 거예요. 당연히 여기 1%죠. 2%는 뭐 2%에서 1.5% 먹는 거랑 1%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뭐 은행 고객이 뭐 수백만 명 될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요구불 예금을 많이 받는 보통 예금, 적금 받는 고객이 아니라 예금을 많이 하는 고객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객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 못하네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자 따라하세요. 요구불 예금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은행의 원리를 알고 요구불 예금이 많을수록 이 요구불 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뭐다?
어떤 은행들이다? 자,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따라하세요.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2. 폭넓은 영업만, 지점 횟수가 많은 브랜드. 3. 덧붙이세요. 핀테크가 나온 배경입니다. 편리한 전산 서비스 가지고 왜 핀테크? 자, 그래서 이제 IT든 영업이든 디지털이든 왜 편리한 서비스가 나왔냐?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했던 이제 그 강의, 다른 금융권 강의 중에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기 위해서기도 한데, 원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전산 서비스, 지금 왜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지고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구불 예금, 이겁니다. 요구불 예금, 예금을 저리로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은행의 지금 전략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죠?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이 예금의 금리를 높이면서 보다 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죠. 자, 아니면 예금 금리를 그냥 은행처럼 계속 가져가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편리한 전산 서비스, 결국에는 좋은 IT 서비스 가지고 기존의 인적 생산 비용, 지점에 있는 이런 IT 그냥 일반 영업 직원들을 줄여가면서 왜 이런 서비스 하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은행의 경쟁력은 뭐다?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건데, 그 예금 중에서도 적금보다는 예금인 거예요. 그만큼 이 네임밸류나 전산 서비스에 주목하려는 전략,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이거다.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에서 낮은 대출의 상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기존의 은행에서 이거 1.5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쪽으로 고객이 가게 되면 이 1.5를 당연히 더 낮출 수밖에 없겠죠. 예금은 똑같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금융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보신주의, 돈 벌었던 것만 집중했던 거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는 정체가 돼 있다가 이제 핀테크, 편리한 전산 서비스를 나오려고 하는 게 이런 전략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우수한 금융이려고 당연한 거고요. 자, 이거를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거는 큰 그림에서 잡아준 거고요. 은행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진화해서 더 뎁스 있게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다른 강의에서도 그렇고. 자, 지금 이 얘기하려고 계속 이거 설명한 겁니다. 앞에서 집중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집중 꼭 하세요. 마지막에 되려면 꼭 집중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본부장, 지점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것, KPI 핵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자, 이건 IT 지점도 똑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야 IT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본부장들하고 지점장들의 머리를 꿰뚫어야 내가 들어가서 면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고민하고 있냐? 자, 따라하세요. 신규 여신도 자산 증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상품 팔기, 방캉슈랑스랑 변액보험, 연금 속 저축보험, IRP, 미비토 가입자 수, 카드 상품 팔기, 펀드 상품 팔기를 하고 싶고요. 3. 건정성, 연체 채권 비율, 고정이나 채권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무수익 여신 비율도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고요. 자, 판관비, 지점에 있는 인력 대비 돈 나가는 그 사람이 연봉,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 8천만 원이고 이 사람 6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분모고요. 이 대비 여신 집행, 여신 자산, 이 비용 대비 돈을 얼마나 집행했는가, 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라는 게 이제 이 지점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거를 낮추려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당연히 이 분모가 이거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 잠깐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인적 생산 비용을 높이려고 이제
이런 지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각 지점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1차 자기소개서 쓰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본부장, 지점장들이 뭘 고민하고 있냐? 이게 지금 다 우리 아버지 뻘들이거든요. 이 지점장들은 지점장은 본부장이 되고 싶어하고 본부장은 부사장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본사 들어가서 계속 높이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이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이 본부장하고 지점장들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제가 지금 다니는 금융회사에서 이 성과를 지표를 매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했거든요. 혼자서. 이 안에 있는 이 지표들이 다 여신이나 그 특정 금융회사의 데이터가 다 기초 데이터가 있고요. 그 기초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산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한 번에 그 지점의 점수들이 나래비가 됩니다. 만약에 이 우리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지점이 그 지역 본부 단위로 할 텐데 뭐 만약에 수도권 뭐 경기 지역이다. 그럼 경기 지역에 만약에 점포가 50개가 있어요. 그럼 50개마다 매번 지점장들끼리 그 점포가 있는 지점장들끼리 뭐다? 나래비를 세운다. 자, 그러면 당연히 면접에 들어올 이 지점장이나 이 높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뽑으러 들어올 텐데 면접 보러 올 텐데 뭘 가장 궁금해하느냐? 마인드 자체가 우리 지점의 KPI를 높여줄 건가? 지점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점수 가지고 나래비를 1위부터 50위까지 세우는데 여기 안에는 지표, 그 성과를 매기는 지표들이 어떻게 매겨지는가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매 연초가 되면요. 금융회사들은 그 기획 경영 전략팀이라는 데서 각 지점장들이나 사장당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어떤 논의를 하냐? 그 지점의 인력이나 전년도 실적 대비 계획값이라는 걸 잡아줍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예수부채, 자산의 양을 가지고 할당량을 줍니다. 너네 지점은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 그거의 목표치인 이 할당량은 이게 100이라고 하면 120% 정도의 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 더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주겠지만 특정 만약에 그 지점이 뭐 작년에 여신을 100억 신규 대출을 100억을 했다. 뭐 주택이나 여러 가지 뭐 개인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의 대출 100억을 했다. 너는 작년에 100억 정도 했으니 이 성과에 올해도 한 120억 정도 해봐. 라는 거를 매 연초에 계획을 잡고요. 그럼 올해도 120억 이상은 찍어내야 당연히 실적으로 평가를 등급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인 금융회사의 컨셉이 그런 겁니다. 자, 그 안에 요소에는 자 따라하세요. 이 네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1, 2, 3, 4가 다 점수가 평가별로 있는 겁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우리 수능시험 보듯이 100점 만점에 이 안에 친구 여신이 40점이고요. 뭐 상품 파는 게 20점이고요. 건전성이 30점이고요. 판관비가 10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미지를 정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신규 여신이나 건전성이나 판관비일 겁니다.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지점장 본부장들은 사장까지 가고 싶고 부사장까지 가고 싶고 다 야망이 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은행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인간적이고 뭐 그냥 교육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카드 많이 팔고 우리 지점에 어떤 식으로든지 KPI를 올려줄 인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 단계에서부터 나는 그런 사람, 이 네 가지 중요 요소, 너를 지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만들 수 있고 부사장에서 사장 만들 수 있고 사장에서 회장까지 만들어줘요. 자, 이 지점 1, 2, 지점 3, 지점 4 이렇게 지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위에 뭐다? 이 본부장이거든요. 자, 이 지점 하나, 둘, 셋, 네 개 아까 말했던 이 지점 경기도 지점이에요. 50개 지점에 실적이 본부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럼 매번 이 지점장들이 와가지고 이 본부장하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너네 지점 이거밖에 실적이 안 돼? 좀 해봐. 우리 너네 계획값 이렇게 잡아줬는데 작년 대비 조금 적게 잡아줬는데 이렇게 실적 못 내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내 다른 지점 영업 본부장한테 이러다 밀리는 거 아니냐고. 나 막 살벌할 겁니다. 막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이런 걸 겁니다. 이게 KPI입니다. 자, 지원 단계에서부터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본부장, 지점장은 당연히 뭐예요? 지점장은 당연히 본부장 되고 있고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뭐 안에 중간 단계도 있을 수 있겠죠. 더 높게 올라가고 본사에 유능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당연히 뭐 싸바싸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승진이 공정하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 KPI를 높여줄 인재, 면접에서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요. 이 네 가지와 관련된 내가 건전성을 낮춰줄 수 있는 인재, 판관비, 비용이 아닌, 지점에서 난 절대 비용이 아닌 일당백을 해낼 수 있는 인재, 상품도 이미 잘 팔고 팔아본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 상품 팔기에 대한 문항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을 고수하는 건 뭐냐? 건전성.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일을 하게 되면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신을 규정에 맞게만 해보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 금융사고가 안 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네가 입사업 이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액션을 해줄 애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이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이런 걸 낮춰주는 인재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IT나 디지털도 이런 계획을 잡고요. 어떤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기한까지 한다든지 IT 개발자의 능력으로 이 마감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은행의 KPI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 있습니다. 이 디지털 팀도 그냥 아무 팀이나 점수를 잘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매년 받은 목표값을 해낼 수 있는 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알고 내가 지원한 단계에서부터 내가 나의 경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낮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판금을 낮출 수 있지?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써주지 말고요. 이런 걸 이해한다는 듯이 써주는 것보다 내 경험 중에서 인간적인 경험이라도 이 안에 있는 이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요소들과 극대화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봤던 그런 걸로. IT나 디지털 똑같아요. 이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알고 있는 지원자, 제가 말했던 큰 그림을 이해한다는 듯이 나의 IT나 디지털 직무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자. 당연히 디지털이나 IT는 지금 이 업계에서 타사 대비 어떤 모바일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핀테크 관련된 어떤 신기술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핀테크가 왜 생겼는지, 핀테크를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에는 금융 산업의 자체가 요즘에 이미 파이가 다 나뉘어졌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왜 전략이 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런 식의 나름의 이해를 해서 나는 그거를 잘 이미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 써주면서 잘할 수 있는 인재다. 그게 마지막에 본부장이나 지점장, IT 본부장의 내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 자식 뭐지?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부터 그 정도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진짜로 이 지점의 나래비를 50위까지 세울 때 본부장한테 칭찬받게 하는 요소라는 걸 알면 나는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은행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나름 은행원도 만나보고 이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경험을 충분히 이런 데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잘 웃고요. 뭐 인사 잘하고요. 인사 밝고요. 뭐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고요. 뭐 우리은행 좋은 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따만 쓰지 말라는 100% 떨어집니다.
붙을 수 있어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일정 스펙만 가지고 있고 그냥 말하는 거 차분해 보이고 안정감 있고 그런 그냥 순해 보이면 그냥 매력적인 사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임원의 내리를 흔들고 본부장의 내리를 흔들고 유능하네? 준비가 되어 있네? 이미 네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 KPI 올리려는 인재, 빡센 인재를 찾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 단계까지 알고 있네? 궁금하죠?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차이에서 유능한가 아닌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부장들, 지점장들 가장 걱정하는 그거 꼭 연결을 시키고요. 자기 경험하고 이런 거를 나는 신규 여신 많이 할 수 있다. 자, 따라하세요. 신규 여신 많이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지점에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도 참고 업무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실무자인데도 이 신용분석사 자격증도 따놨고 이 신규 여신 자산주제를 증식시킬 수 있다. 지점에 이 신규 여신의 제일 중요하니까 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단골 고객도 많이 있다. VIP 고객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경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한번 알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인연을 맺는다. 아니면 어떤 특정 그 고수익을 불러다들이 고객들을 좀 노블레스 고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아니면 난 상품을 나 뻔뻔하게 되게 잘 판다. 주변에서 이렇게 설득해서 잘 팔렸던 경험이 있다. 나는 뭐 하나 하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카드를 팔아낸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럼 그런 경험 팔고요. 뻔뻔하게 사람들 설득해서 뭔가 계속 팔아본 적이 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은행 다니는 내 후배도 저한테 신용카드 저한테 팔았거든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 친구. 팔렸어요. 신용카드 하나 더 만들었어요. 3개나 있는데. 이게 여담인데 정말 안에서는 이 지점장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 지점장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걸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카드 시적입니다. 이런 걸 이해하고요. 단순 카드 압박이 아니라 왜 이런 지점장들이 이렇게 직원들 오면 초반에 훈련시키고 왜 이런 거 시키냐? 이런 배경이다. 그리고 건적성 뭐냐? 규정이나 그 법규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냐? 내부 절차에 맞게. 이 문항이 뭐냐? 결국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냐? 너는 고객이 진짜로 막 필요에 의해서 유연하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내부 규정이 어긋나는데도 해주는 사람 아니냐? 왜 그런 것들이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금융사고가 꼭 터지니까 그게 건전성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냐? 라는 거고요. 자, 판관비. 너가 우리 지점에 오면 너가 연봉을 만약에 한 5, 6천 받는데 너가 그 이상의 신규 여신 할 수 있어? 카드 만들어 올 수 있어? 너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 한 사람만 하는 일만 할 거야? 두 사람 너 혼자서 2가지 일을 하면 안 돼? 그겁니다. 인적 생산 비용. 너가 우리 지점의 비용이 될 사람이냐?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해서 대리급 됐을 때 이런 개인 고객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기업 고객이 왔을 때 대출을 많이 하는 인재냐? 그런 역량과 연결시켜서 설득시키면서 쓰는 것 됩니다. 어떻게? 팩트로. 팩트 대단한 경험 필요 없다. 내가 그냥 경험한 거에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느낌만 주면 된다. 그게 자기소개서다. 누구나 대단한 경험한 거 아니다.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설득하는 걸로 내 경험을 담백하게 팩트 위주로 하면 된다. 되는 애들은 정말로 금융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때도 준비한 애들이 있겠지만 그런 준비한 이력이 없다라고 해도 대단할 필요 없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음을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잘할 수 있음을 담백하게 내 경험 팩트로 나열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잘할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는 인재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디지털이나 IT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점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걸 알고요. 그거에 따른 나이가 IT라든지 디지털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 만들 수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인재. 결국에는 이 IT에서 인적 생산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사람 한 명 뽑아놓고 전산 시스템이나 디지털 이런 인공지능이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 지점장이 KPI 높이는 게 인적 생산 비용이라 알면은 한 사람이 3-4사람이 했던 일을 I 시스템에 디지털 시스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분명히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거든요. IT로.
그게 지점의 인적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고, 큰 틀에서 은행의 판관 비율을 낮춰서 은행의 경쟁력이 되고 수익성이 되고, 아까 말했던 예대 마진, 그 은행에서의 비용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그만큼 대출이 나갈 돈을 많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IT랑 디지털 하는 분들도 이런 뉘앙스로 은행에 대한 본질을 알고요,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요, 그런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마인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고정이나 채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신에는 대출 나가는 거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이문, 대손이라는 이게 5개 단계가 있는데요. 그 연체 부실률에 따라서 부실도가 높을수록 이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대손은 완전 이제 회수하기 불가능한 것들이고요. 고정 이하가 되면은 좀 회수가 좀 아까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이거에 대한 여신이 많을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이 지점장들이. 이런 거 조금 하나 건전성 있으면 왜 너 금융사고 냈어? 이러면서 막 사이서 쓰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살벌하죠. 이게 무수의 여신 비율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규정 관련된 너가 이 원칙을 고수해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요. 이 5가지 이 뒤에 있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이제 막바지로 왔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안정성. 은행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수익성, 소유성 이 순서대로 보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은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시겠죠. 뭐 이런 지표를 보고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한다. 예,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뭐 자산총계에서 이 정도 보는 거고, 아까 말했던 건 이겁니다. 판관비. 예, 이건 BIP는 뭐 이거 보고 그냥 아시고요. 다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수익 여신 비율이나 판관비가 은행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여신을 나갔는데 이게 연체가 된 대신해서 수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고객 동의입니다. 고객들이 연체율가 많은 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뱅크런입니다. 고객들은 은행들이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인출만 해서 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예금을 다 인출한 사태, 뱅크런이거든요. 더 이상 은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 실제 여기 안에는 돈이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 서류상의 돈들이나 뭐 이렇게 전산상의 돈들, 이미 이 돈들은 어디다 대출이 나갔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게 되면 없는 상태가, 예금이 떨어진 상태가 생깁니다. 뭐 이거를 이제 예금보험사에서 뭐 최소 뭐 5천만 원까지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수익 여신, 연체율이 높은 거는 금융회사로서는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는 거고요. 고정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직무에서보다 이 리스크 자금운용 이런 쪽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런 금리 이런 파트를 뽑는 게 시험평가 모델에 지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수익 여식이나 판관비. 결국에는 건정성을 지키고 그 안에서의 이제 지점의 인적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따라하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좀 뒤로 오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은행의 경쟁력은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예금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예금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낮은 금리가 됐을 때도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는 은행, 그런 은행들이 잘 나가는 은행인 겁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정기적금보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예금이 낮잖아요.
이런 요금을 내는 예금이 많은 은행일수록 이제 비교해 보세요. 신한은행이나 타 은행이나 다 비교를 해본 다음에 사업 보고서 보고 만약 우리 은행이 요금을 예금이 가장 많은 은행이다라는 거는 가장 가격 경쟁력이 앞선 겁니다. 그럼 나는 들어갈 때부터 이 요금을 예금이 많은 거를 많게 할 수 있는 인재, 그게 은행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럼 요금을 은행이 많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뢰도 높은 브랜드, 다 따라하세요. 폭넓은 영업망, 지점에서 넓힐 수 있고요. 편리한 전산 서비스, 우수한 금융 인력. 내가 우수한 인력이 금융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도 이거를 나는 높일 수 있는 인재인데, 내가 뭘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거인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IT나 디지털이면 이걸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요금을 예금을 많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우리은행이 뭐 요금을 예금은 은행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은행은 요금을 예금이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2위를 알고 있는데 제가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지, 폭넓은 영업망이라든지, 편리한 전산 서비스라든지, 우수한 금융 인력으로 어떻게? 이 네 가지로. 이 네 가지가 신규 여신, 자 따라하세요. 신규 여신, 상품 팔기, 건전성, 판관비를 낮추는 그런 게 뭐다? 결국에는 우수한 금융 인력이고 신뢰도 높은 금융하고 폭넓은 영업망으로 지점 횟수로 신규 여신을 늘리는 거고, 결국에는 편리한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KPI입니다. 그게 곧 본부장 지점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KPI고, 자기 점수표고, 성과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뭐다? 깨뚫는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드는 거다. 그런 종이 한 장 차이가 뭐다? 마지막에 되고 안 되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딱 때려박아서 쓰지 않고 은은하게 자소서에 나의 경험으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음을 팩트 위주로, 경험으로 담백하게 설득하는 인재.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써줘야, 안다는 듯이 써줘야, 이런 산업을 안다는 듯이 써줘야 임원의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마지막 갔을 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점장이나 지역 영업 본부장이나 IT 본부장이 고민하고 있는 그거, 이런 걸 우리는 서비스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은행 산업을 이해하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중요하게 말했어요. 예대 마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은행의 주수익은 뭐다? 대출채권입니다. 60%가 대출채권입니다. 한마디로 예금 받은 거 갖다가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해줄 거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운용수익 조달 비용을 하지만 저리로 조달을 받아서요. 이 조달은 어디서 받을 수 있다? 외화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뭐 해외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한국은행한테 받다든지요. 근데 총알이 부족한 시대, 뭐 그런 거겠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일반 가게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안 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나가겠죠. 뭐 부동산이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대출 나갈 돈이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 때는 어떻게 한다? 해외에서 저리로 엔화라든지 외화로 차입부채를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외화 차입부채라 그러는데, 이런 차입부채 때는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의 시장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구조를 알고 이렇게 자금 조달을 저리로 받기 위해서 은행은 수많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구나. 왜? 대출채권은 돈 많이 빌려주기 위해서 많이 돈을 나가야 깨서 어떻게 한다? 이자를 상환 받으니까. 원리금 이자 상환이라든지 그냥 이자 상환이라든지 뭐 만기 일시 상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환 방식이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뭐다? 따라하세요. 예대 마진이고 순이자 마진인데,
순이자 마진은 대출 채권 나가는 거다. 결국에는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 수익성 자산을 해서 100 곱한 거다. 순이자 마진이다. 자, 좀 얘기가 그려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 지원 분야가 뭐 일반 영업이든 IT든 디지털이든 자기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많이 뽑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이해하는 인재, 그런 인재들을 많이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제가 뭐 별도로 제가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도 강의 올릴 건데 이제 IBK 시험도 가까워 오니까 결국에는 이런 은행의 원리를 알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뭔 프로젝트 하겠다라는 것까지 설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비대면체는 플랫폼 핀테크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전략을 세울 때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업점이나 지점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이런 말을 쓰는 인재, 그런 뉘앙스로 나 그냥 IT하고 전공했으면 나 전공 잘하고 막 이런 것만 쓰는 인재보다 이 은행 산업을 알고 디지털도 내가 무슨 신기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할 건데 이런 기저에 있는 베이스를 알고 쓰는 지원자나 나 그냥 4차 산업혁명 이런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 프로젝트 했는데요 라고 하는 지원자랑 다른 겁니다. 이런 베이스를 알고 쓰는 사람과 근본을 알고 쓰는 사람과 유능한가 아닌가 마지막에 됐느냐 안 되느냐는 종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스펙 이런 게 없으면 스펙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스펙이 돼 있어도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되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IT든 디지털이든 일반은 당연한 거고요. 지점의 KPI를 알고 내가 그 지점의 IT나 디지털 인력으로서 어떻게 하면 영업 잘할 수 있고 인적 생산성 비용 낮출 수 있고 건전성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규정에 맞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마인드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성 신규 여신을 많이 나갈 수 있는 IT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디지털 신규 핀테크를 만든다든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줄 신규 여신을 많이 나갈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이길 만한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지점에서 KPI를 알고 어떻게 은행 산업에서 요구불 예금이 가장 중요한 거를 알고 그러면 그 나름의 금융 상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디지털 IT를 하면서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시장 현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뭐 중금리든 뭐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기저에 있는 금융 산업에 대해 수익성 구조를 알고 있고요. 그거를 나의 IT적인 전공들 바탕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팩트 위주로 경험으로 담백하게 설득하는 인재. 그런 게 마지막에 통하는 인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이제 얘기가 좀 이제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 자, 1번은 뭐냐? 1차 면접에서 물어보는 왜 우리 은행이냐? 은행 중에서도 왜 다른 은행사 다른 뭐 카드나 생명보험도 아니고 왜 은행이고 왜 그 중에서도 왜 우리 은행이야? 어렵죠. 꼭 찾아내세요. 제가 말하는 이런 기조에 있는 이 네 가지 지표 신규 여신 3분팔기 건전성 판관비로 꼭 찾아내세요. 그 해당 지점에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첫 자는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했을 때 내가 이 지점에 이걸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걸 하고 싶어 지원했다. 그냥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냥 은행 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은행이니까. 은행은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찾아내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업에 관련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은행만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나름의 은행 산업에서의 다른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면 찾아내세요. 왜 은행에 지원했냐? 차별화된 어떤 노력했냐? 그럼 진짜 지금 실질적으로 노력한 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별화돼서 아까 말했던 그런 거를 이해한다는 느낌. 제가 말했던 아까 뒤에 네 가지 요소 중을 이해해서 나의 경험으로 나 이거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준비했고 이런 준비한 이력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설득으로. 어떻게 내 경험했던 팩트를 바탕으로. 뭐 허무맹랑한 내 생각이고 뭐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경험 위주로. 나의 마인드는 뭐다? 너네들이 이
고민하고 있는 네 가지를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내 경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지점에 KPI를 올려줄 인재다라는 걸.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2번은 결국에는 단체 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느꼈던 한 게 뭐냐? 그거예요. 지점에는 수많은 그 제조회사의 부품처럼 안에도 나름의 다 역할이 분장이 돼가지고 정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은행 시스템이거든요. 이 안에서도 지점에서 뭘 담당하고 뭐 담당하고 또 무슨 상품하고 뭐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 단체 팀이라는 거는 네가 지점에 와서 일을 할 건데 너 혼자의 개인 성과만 매달릴 거냐 아니면 팀 전체 지점의 전체의 성과에 매달릴 사람이냐 결국에는 그걸 몰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례를 써야 되느냐 나는 결국에 개인 성과만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 결국에는 그 팀워크는 제가 말하는 팀 프로젝트에서 너 리더냐 뭐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공통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내가 같이 팀원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했었던 방안들 좀 더 회사스러워야 되고 효율적으로 했었던 것들 엑셀이나 그런 거 활용해서 공통의 양식을 만들었고 회의록도 했으면 뭐 업무를 뭐 적절하게 분장해서 딱딱딱 했다는 느낌들 내가 조금 조직 지향적이고 조직에 맞춰서 했던 사례들 뭐 동아리라든지 대학 대외 활동 중에서 그런 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5번은 중요합니다. 너가 들어와서 우리 지금 지점에 이 네 가지를 해줄 인재냐 그거를 미래의 너의 모습을 써라 그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드를 100장 팔아봤던 경험이라든지 뭐 설문지를 뭐 200장 날렸던 경험이라든지 뻔뻔하게 영업을 해서 경험을 했다라든지 그 지역 내가 뭐 IT여도 디지털이어도 내가 그거 관련돼서 실제 그 안에서 실무적으로 그 실무자를 만나서 어떤 게 중요하고 금융회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의 지원자 구체적으로 이거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강의가 길어져서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미래도 강의할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은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지점에 이런 거를 네 가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신교신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신용부서서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금융산업에 대해서 나름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런 것도 이해한다는 듯한 느낌을 써야 되고 관련된 상품 책자 브로슈 다 봤다라고 하고 이미 하기 전에 미리 다 가서 지점역 가서 한 번씩 다 읽어봤다라고 하고 건조성, 연체채권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규정이나 금융 규정이나 이런 걸 맞게끔 일했던 경험 내가 어떤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을 하던 나는 규정에 맞게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라든지 판관비보다 결국에는 인적 생산 비용 나는 어떤 알바를 하던지 간에 나 혼자서 세 가지 일을 했다든지 내가 맡은 일도 아닌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비용이 아닌 알바를 하더라도 비용이 아닌 인재였다 뭐 이런 거죠. 이 네 가지를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해서 경험이 다 있으실 거고 연결만 잘해서 극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한 본질을 안다는 듯이. 자, 그래서 5번은 좀 구체적으로 써야 돼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번, 5번 이제 관리는 3번을 쓰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했던 거지만 편리한 전신 서비스, 요금을 예금을 유치하는 구축한 프로젝트 성과를 내줄 거냐 아니면 IT면 지점의 인적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IT 시스템 개선 구축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원자. 나는 이제 이런 IT를 하면서도 이런 마인드를 이런 문제 찾아내서 끝까지 프로젝트를 마감했던 경험. 어떤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단축시키기 위한 이 IT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프로젝트 경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로 인적 생산을 맞출 수 있는 IT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인 것처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하고 나의 경험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디지털 똑같은 겁니다. 편리한 전시 서비스 가지고 핀테크 시대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인재냐? 라는 걸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건 뭐냐? 너
카드 판매 잘하냐? 너 뻔뻔하게 설득하고 지지 이끌어낼 수 있냐? 결국 영업이라는 건 뭐다?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사게끔 만드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줘서 무조건 카드든 상품은 변액보험이든 연금 적수성 보험이든 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엄청 뻔뻔하냐? 협상 기술이 있냐? 협상 잘하냐?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써주세요. 나 구체적으로 나 이런 스터디 모임하면서 이런 거 하라고 그냥 뻔뻔하게 해서 일을 주도주 진행했다라든지 뭐 내가 설득했던 경험이 있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막바지에 제 말이 빨라지는데 자 결국에는 이거 제가 아까 2번은 말씀드렸죠. 4번도 결국에는 건정성 지킬 거냐 원칙과 규정에 맞게끔 아르바이트든 대시의 경험 한 적이 있냐 그게 지점의 건정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너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는 타입이냐 은행업에서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려는 거 하는 거는 금융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업무 매뉴얼 만들었고 규정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이런 걸 어기면 안 된다고 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너가 그거에 비껴 나가서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하려는 타입이냐 우리는 딱딱딱 그 맞는 수학시험 딱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다 구임사고 터지면은 지점이 날아가 버리는데 지점 성과가 하나라도 터지면 고객 민원 들어오면 금감원에 신고 당하면 근데 너 원칙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할 거냐? 이런 금감원에서 신고 당하면은 지점 성과 KPI 떨어지는데 너 건전성 이렇게 유지해 줄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자, 결국에는요. 제가 말했던 이제 금융의 큰 그림을 알고 내 경험이 보잘것 없더라도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중요한 4가지 요소로 이거를 이해한다는 느낌. 결국에는 면접 들어가면 1차든 2차든 지점장이 본부장이고 그럼 KPI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는 별로 보잘것없는 경험을 써서 어떻게 담백하게 설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경험은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요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단하게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어. 근데 똑같은 겁니다. 뭐 디지털이나 IT 직무도 결국 그 안에서 KPI가 있는 거고 이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쓰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제 강의고요. 좀 길어졌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좀 강의 길어졌는데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감사받고 지금 회사에서 좀 압박받는 일이 있어서 오늘 주말에 강의 못했는데 어쨌든 상반기 취업하시려면 이 강의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우리는 신청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남아 있는데 좀 시간 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관련된 강의도 만들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유튜브 준호프로 쳐주시고요. 이 순서대로 플러스 친구도 해주시면 됩니다. 제 구독은 목표결 14입니다. 감사합니다.